이번에는 청와대 개편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원래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4시로 미뤄졌더라고요.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벌써 내정자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두한 국민소통수석 내정자. 이 기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국민소통 수석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친문 중에 친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특히 비서실장의 노영민 그 내정자의 경우에는 2012년 대선 때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또 2017년에는 조직부장을 지낸 바도 있기 때문에 친문의 규환이다. 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당 내부를 겨냥한 인사가 아니냐 내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그렇습니까? 겁니다. 소위 삼선 의원을 지낸 두 분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 내에서 비중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고참급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결국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편한 사람들을 했다 이런 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친문의 귀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친문의 귀환, 지금 왜 청와대에서 친문의 귀환이 필요할까요? 원래 사실은 노영민 지금 주중대사 아직 네. 임명 안 됐습니다만은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원래 첫 번째 비서실장은 차타가 다 공인하셨어요.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불구하고 이제 임종석 실장을 의외였죠, 임명을 처음에는요.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노영민 실장한테 줄을 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서 이렇게 할 경우에 초기에 여러 가지 인사적 난명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의회 임종석 실장을 이제 세운 거죠. 그러므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다시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로 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친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이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역대 정부를 보시면 처음에 실세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좀 관리형을 하고 처음에 관리형을 하면 그 다음에 실세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국의 운영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실세라고 조금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더 실세가 와버린 거죠. 진짜 실세가 나타났다. 진짜 실세가 온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최근에 지난해에 이제 이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이제 교차한 시점이 있었고 네. 또 청와대 내부에 여러 가지 좀 구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 초 되면 당이 이제 공천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해찬 대표를 보면 사실은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지만 하나도 지금 제도화된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그러면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대국회 관계, 대여 관계에 내세움으로 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좀 이제 실적을 쌓아야겠다. 본인도 문 대통령 누차 강조를 했지만 올해는 실적을 쌓는다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좀 전진 배치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야 관계가 대국회 관계가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지금 당장 문제 많은 친문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임 체제보다도 더 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두 분의 개인적인 스타일도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야권은 더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중대, 삼중대로 표현받던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조차도 인사에 대해서 평가 크게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평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느끼는 감정은 이것이 결코 야당하고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두 분의 약점을 아주 거론하고 나섰지요. 특히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 내정자의 경우에는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강성을 좀 약화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강하게 내포하고 있죠. 좀 욱하는 성격이라는 얘기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이기 청와대에서도 함께 가겠다 이런 의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함께 계속 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섣부른 전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뭐 북미 회담이 이제 재개가 되고 또 남북 관계가 재개됩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 들어선 이후에 좀 예전 같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방위비 협상이 사실 교착 상태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껄끄럽게 좀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한일 관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의용 실장 체제에서 과연 이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일단 응급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할 것이냐 저는 그 차이만 있지 저는 교체에 대한 일단 것들은 아마 정해진 것 아닌가. 시간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정의용 실장 체제로는 더 새롭게 어떤 동력을 삼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국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그 비중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우리가 좀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조금 미국을 잘 아는 인사를 어떤 세울 것이냐. 아니면 남북 관계를 정말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를 좀 더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서훈 국정원장을 아예 안보실장으로 내세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마 그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고 또 조국 민정수석도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침의 경질에 대한 어떤 인상이 있으니까 안 내치지만 그러나 조국 수석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근데 검찰 개혁을 국민이 합니까? 국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국회는 오히려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있는 한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법개혁 그렇게 협조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조국 수석이 있는 게 성과가 낼 수 있느냐. 아마 그런 판단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까지는 조국 수석이 하더라도 그렇죠. 결론을 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협상을 사람이... 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협상을 과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야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 문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을 좀 배려해줘서 지금은 경질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조국 수석도 어떤 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모레 10일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신년사는 어떤 뭐 축약본이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떤 얘기들이 좀 부각될 저는 뭐 것 같습니까? 초기에 신년사에서도 경제 문제가 아주 집중되어 있었고 북한에 대한 얘기는 뭐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결국 기자회견도 그 기조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와 실적을 내겠다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팀과 더 분발하겠다는 약속 그 자리에 새 인사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 북경을 방문함으로써 또다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날 날짜가 다 돼간다라든지 아니면 장소가 정해져 간다라든지 이 질문도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북한 문제와 북미 회담의 문제가 상당히 강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청와대 내에 물론 인사가 됐습니다만은 기강회의 문제라든지 혹은 또 민간인 사찰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질문은 없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각 문제 지금 개편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개각도 이달 말쯤이면은 뭐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거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 1기 출범 때부터 입각을 했던 그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들 그렇습니다. 이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지금 인사 개편이 이제 아마 지금 오늘이 딱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분의 1을 지났거든요. 3분의 1이요? 네, 이제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다음 총선 넘어가면 사실은 뭘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고. 많이 남았습니까? 적게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면 적게 남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0년 4월 총선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대통령이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과 내년 4월까지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임이죠. 뭔가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총선에 출마할 분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요. 지금 뭐 김부겸, 그다음에 김영춘,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 이런 분들은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고. 도정환 장관도 있고요. 네, 도정환 장관도 있고. 아마 이분들은 아마 이번 인사 때 다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뭐 새롭게 아마 의원 출신을 다시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 다시 하게 될 경우는 불출마한다는 전제 하에서 와야 될 것이고, 뭐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8개월짜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좀 그렇게 하면 국민적 비난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일할 수 있는 장관들, 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좀 질책을 하면서 홍보 좀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개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뭐 10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에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신년 회견은 3번째고 뭐 이렇게 뭐 하면 한 5번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신년 기자회견인데 이렇게 우리가 막 알리는 것도 뭐냐면 이제 1년 내내 기자회견 또 안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기자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시면 네.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홍보가 잘 안 된다고. 대통령이 홍보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하면 더 잘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관들한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담이 좀 있겠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오바마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정말 자주 합니다. 기자들 회견이나 뭐 질문 답하니까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만약에 위원님께서 기자시니까 네. 참석을 하시면 손을 들어서 어떤 질문 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는 경제 문제를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이 경제 문제를 자꾸 프레임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 이 경제는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언론과 야당에서 이거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것 아니냐. 자꾸 이렇게 보시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에 잘 안 나오는 이유도 국민과의 공감대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통령 인식 아마 이런 것들 좀 질문하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보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도 네. 기자 입장으로 한번 뭐 저는 기자 질문을 입장은 드린다면요? 아닌데요. 네. 저 내일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신년 연설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을 미리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설문 내에 얼마나 거짓말이 있을지 모른다. 만약에 거짓말이 하기도 나오면 전부터. 생중계하다가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거짓말을 전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야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 보면 우리 문화가 미국 문화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시끄러운 문제가 또 하나 나왔는데 KBS 보도였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군 인사자료를 분실했고 그 때문에 면직이 됐다. 이거는 2017년 9월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정치권에서 이제 불거지고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이 행정관 인사자료 들고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급이 맞느냐, 왜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만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박사들은요, 급이 맞다라고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국제연구소 박사들은요, 주사 밑에 박사 있다.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요. 뭐 그게 굉장히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뭐 5급이든 6급이든 간에 대통령의 지시를 가지고 만나면 그것은 대통령이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상당 부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만났다라고 한다면 집무실에서 만났어야지요. 왜 그 주변의 카페에서 만나느냐. 카페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만남은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카페에서 과연 공식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면 청와대의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하냐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야당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듯이 거기에 배석했던 인물이 11월 인사에서 또 승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은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이 좀 밝혀야 됩니까? 문제는 저는 이제 뭡니까? 아까도 뭐 그런 형식을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 과연 그러면 이 행정관이 들고 나간 자료는 뭔가에 대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행정 같은 경우에 나이도 이제 30 간 넘어서 사실 변호사 시험 곧 이제 합격해서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청와대에 어쩌다 공무원 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무원이 뭔가 인사자료를 들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났으면 뭔가 인사자료를 뭐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이게 군 장성에 대한 인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자료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인사행정관이 이 자료에 담긴 내용, 뭐 청와대는 기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가 왜 그럼 육군 참모총장 만날 때 가져간 것인지 그럼 육참총장이 그럼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이 자료를 통해서 내리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료의 근거가 뭔지 물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행정관은 연조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조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본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데가 그럼 과연 어디냐?
그럼 다른 데는 과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인사자를 수집을 했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잊어버린 과정도 좀 저는 굉장히 어이없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이렇다면 과연 아까 형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대한민국의 군 장성이 이런 식으로 인사의 승진일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군인들이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좀 어떤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장성급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물론 제가를 하는 그런 형식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인사 자료를 올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행정관이 문서 하나 들고 가서 참모총장한테 전한다든지 그것도 집무실도 아니고 카페에서 전한다든지 이것은 뭐 결코 그야말로 방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군정권이라고 하거든요. 인사권을 가지고 육참총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육참총장이 승진 대상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그럼 그걸 국방부 장관이 올리면 국방부 장관도 그걸 참고로 해서 정하죠. 그래서 그게 대통령한테 올라가면 대통령 그 순위가 합당하면 그 순위를 하고 아니면 순위를 바꿔서 승진을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육참총장 단계에서의 인사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와호장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현 교수 그리고 이현정 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